안녕하세요. TV책방 북소리 홍선혜입니다. 10월 9일, 어제는 한글날이었는데요. 어제 하루 아름다운 우리말 많이 쓰셨나요? 세종대왕은 우리말과 한자가 달라서 이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아름다운 한글을 만드셨는데요. 글자는 생각을 만나서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생각과 글을 일치시켰다는 점에서 세종대왕의 업적은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TV책방 북소리에서는 한글날을 맞아 국어학자 남영신 선생을 모셔보겠습니다. 한글과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죠. 제가 돈을 들이지 않고 얻은 가장 큰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자부심이다. 제 이름도 한글이어서 저는 한글을 사랑해요. 줄임말이나 비속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딸하고 얘기하다 보면 잘못된 말 가르칠까봐 일부러 아이들이 보는 종이 사전 같은 거 사가지고 좀 가물가물하는 거는 그 검색을 해서 정확한 단어가 맞는지 먼저 확인해보고 그렇게. 시민들에게 우리 한글의 의미 그리고 지키려는 노력까지 들어봤는데요. 재치 있는 답변도 있었고 꽤 진지한 답변도 있었는데 우리 한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똑같았던 것 같죠. 자, 오늘도 제 곁에는 든든하게 함께해 주실 김성신 평론가님 나와주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평론가라는 직업도 굉장히 우리말에 민감한 직업 아닌가요? 좀 강박관념이 있지 않으세요? 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책 이야기 하고요. 또 그것을 글을 쓰는 입장에서 야 이거 정말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닐까 네. 싶어가지고요. 그런데도 완벽하게 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강박관념이 있으신 것 같다 이렇게 느낀 게요. 저희 단체 톡이 있잖아요. 네. 왜? 이렇게 방송하는 분들 다 모여있는 톡이 있는데, 거기에 뭘 이렇게 남기시다가도 다시 올리세요. 같은 내용을. 문장이 이상해서요. 다시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 제가 눈치를 챘죠. 아, 강박관념이 있으시구나. 네. 방송인들도 바른 언어 사용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저같이 진행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오늘 상당히 배울 게 많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국어학자 남영신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가 한글날이었습니다. 네. 작년부터 이제 공휴일이 그렇습니다. 돼서 이제 두 번째를 맞고 있는데 국어학자의 한글날 뭔가 좀 특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하죠. 어떻게 보내셨어요? 한글날이니까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님 뵙고 그다음에 한글을 발전시키는 소위 중흥시킨 분이 한 분 계세요. 네네. 누구실 것 같아요? 주시경 네, 선생님. 맞습니다. 네. 한흰샘 주시경 선생님. 네. 그분의 조형물이 세종문화회관 뒤쪽에 가면은 세종 주시경 마당이라 해가지고 네. 만들어 놓고 거기에 헐버트 박사하고 조형물을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 가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념식 참석하고요. 또 저희는 특별히 한글날이기 때문에 더욱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말을 얼마나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지 못하는지 일에 좀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올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말 중에 가장 나쁜 말이 뭔가? 네. 뭐 정치인, 네네. 뭐 행정가 또는 방송인, 연예인, 또 일반 지식인들, 또 성직자를 포함해 가지고요. 그분들이 한 말 중에 가장 나쁜 말. 그러니까 사회의 언어 환경을 가장 흐트러뜨리고 지저분하게 만든 말이 뭔가 이걸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그런 행사를 광화문 광장에서
했습니다. 뭔가 씁쓸한 대회이긴 네, 한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좀 자정할 수 있는 네. 그런 반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신경은 같네요. 좀 써 주십사 하는 얘기죠. 네, 그렇군요. 본격적인 그러면 대담에 앞서서 저자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국어학자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전공은 국어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네, 법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71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신 뒤에 개인적으로 한글을 공부하시고 최초로 우리말 분류사전을 펴내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국어 용리사전, 국어 청년의 성공과 실패, 4주간의 국어 여행, 나의 한국어 바로쓰기 노트, 한국어 용법 핸드북 등을 집필하시면서 한글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한글 사랑 진행 중인데요. 98년에 국어문화운동본부를 설립하셨어요. 현재까지 국민들의 바른 국어 생활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다. 이 질문을 이 소개를 보고 나서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공 법대를 네. 나오셨잖아요. 네. 71년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셨는데 당시에 사실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던 정도면 사실 뭐 굳이 사법고시 아니더라도 탄탄대로랄까요, 소위? 이런 게 좀 약속된 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한글이라는 길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이런 데 관심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네네. 법대로 간 거죠. 네. 근데 가서 보니까 뭔가 좀 다른 걸 좀 느꼈죠. 제 경험으로는 네네. 법학을 제가 공부를 해야 네. 되니까 예를 들어 민법, 형법, 상법 이런 거 공부를 해야 많죠, 되잖아요. 네.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 사용하는 언어가 너무 우리가 알 수 없는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비자인데, 언어의 소비자인데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최소한도 약간 배우면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거의 일본어, 일본식의 법률 용어, 또 표현까지 아주 기가 찬 게 하나가 있어요. 뭐요? 소개해드릴게요. 그 당시 법 조문에 네. 차한에 부재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차한에 부재하다. 차는 이차자, 한은 한계 하자, 부재 없을 부자 있을 제자. 네네. 그러면 이 한계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됐죠. 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법에서는 다 빠졌어요. 지금 법에서는 그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쉽네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 벌을 주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은 뭐 어떤 벌을 주는데 네. 이 경우에는 부득이 그런 일을 했으니까 벌을 안 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차한에 부재하다. 차한에 부재하다 이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쉬운 말을 그렇게 근데 이런 어렵게. 간단한 것까지도 네. 그 일본에서 쓰던 그런 용어들 그대로 써가지고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르치고 좀 분노할 이유가 있죠. 네. 그래서 그야말로 국어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예. 이 평생을 이제 국어학자로 살아오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에게 우리 국민에게 한국인에게 더 소중한 존재가 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 글쓰기에 관한 책을 내셨습니다. 글쓰기는 주제다. 네, 오늘 이 책을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주제 제시와 그 뒷받침이라는 그런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서도 그거 하나만 숙지를 해도 충분히 아주 좋은 글과 문장을 쓸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이 책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제, 또 주제화 이런 이제 개념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글쓰기를 이제 안내하고 계시고요. 나아가서 독자들이 실제로 글을 이제 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글쓰기 프로그램 이런 것들 이제 소개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이 책을 우선 간략하게 이제 네네. 소개를 드릴 수 있겠는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글쓰기에 대한 책을 쓰셔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특별한 어떤 이유나 계기가 네. 있으셨습니까? 네, 물론 있죠. 제가 처음에 어휘 중심으로, 그러니까 단어 중심으로 우리 말을 보급하는 네.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을 만드는 소위 그 문법적인 책, 그게 이제 나의 한국어 바로쓰기 노트죠. 네. 그래서 문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네. 문장을 구성했으면 자기 생각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이게 글쓰기죠. 그래서 한국인의 언어 능력이 어휘 중심에서 문장 중심으로 그 다음에 글 중심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국인들의 표현 능력이 지금보다는 상당히 좀 높아져야, 그래서 그 표현되어 있는 정보를 서로 소통해야 우리 언어의 능력뿐만이 아니고 아까 그 언어 막말하는 거 네네.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자기가 글을 써보면은 욕으로는 못 쓰잖아요, 글을. 그래서 자기가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많은 지식 가지고 가장 격조 높은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 나가려고 노력할 텐데, 그런 노력들이 결국 쌓이고 쌓이면 우리 사회의 언어 환경이 상당히 정화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한국인의 글쓰기 능력이 높아지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위치에서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한 것을 글로 만들어내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공유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만 잘 공유하고 잘 활용해도 사회 발전하는 데 상당히 유리한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글쓰기를 국민들이 잘하게 하는 게 제 이제 목표 중에 하나죠. 국민들의, 이 시민들의 전체적인 글쓰기 능력이 좀 높아져서 각자 자기 이름을 내건 책을 몇 권 좀 가졌으면 좋겠다. 좋았습니다. 네, 예. 뭐 그런 표현하신 것도 참 상당히 기억에 남는데, 사실 한글 자체는 한문보다, 한자보다 굉장히 쉽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세종대왕님께서 사실 그런 취지로 만드셨고요. 그런데 바르게 쓰는 건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맞춤법, 가장 기본적인 맞춤법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렇게 좀 어렵게 느끼는 이유랄까요? 이런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세계에서 가장 쉬운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어렵게 쓰는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어려워져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어학자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한글 자체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자체는 쉬운데 모아서 쓰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복잡한 규칙이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그 한글 자체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한글을 쓰는 방식의 문제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한글을 한국인이 가장 한국어에 맞게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어렵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일단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최소한도 어문 규정을 완전히 익혀야 된다는 의무감을 완전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것부터 하고 나서 그래도 어려우면 그 부분 어떻게 해소할지 생각해야 되는데요. 되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죄송해요. 누구를 지칭하는 거 아닙니다. 네. 계속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한글 맞춤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있다가 자기가 쓰고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왜 한글이 이렇게 어렵냐 이러는데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스페링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본어는 더 어렵죠. 더 어려운 언어도 있는데 그거는 학교 학습 과정에서 전부 이걸 수용을 해서 많이 가르치니까 되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맞춤법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제대로 쓰는 거를 학교에서부터 검열 뭐 아니면 무슨 시험 하더라도요. 그래서 어떤 보고서 낼 때 그런 맞춤법에 어기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면 대학교 나온 후에는 우리가 그런 걱정 안 하지 않겠는가. 앞서서 우리 국민들은 글쓰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 좀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 생각과 바람이 이 책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대로만 따라하면 글쓰기 뭐 어렵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총 4장으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좋은 글을 쓰기 위한 방법을 쭉 서술을 하셨어요. 근데 가장 여기서 강조하신 게 주제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주제를 강조하셨는데 주제 얼만큼 중요한 건지 좀 짚어주세요. 주제가 전부죠. 글의 전부죠. 사람에게 정신이 있다면 네. 글에는 주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대개 사람들이 글을 쓰기 시작할 때 생각을 하죠. 내가 뭐에 대해 써야 되겠다. 그렇죠. 이 글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주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생각하다가 글을 쓰다가 보면은 엉뚱한 길로 자기 그 기분에 들떠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를 막 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이 섞여서 주제가 드러나지 않게 되고 때로는 주제와 반대되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빼고 쓴다면 글쓰기는 쉬울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제를 잘 드러낼 것인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제가 정해지고 나면 네. 이제 그 주제에 묶이는 문장들을 이제 써 내려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때 이제 그야말로 필력이라는 것이 네. 필요한 그런 시점일 텐데 네. 그렇다면 이 필력이라는 것은 노력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냐, 네. 뭐 아니면 그것은 타고난 재능이냐,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필력은 노력한 만큼 얻어진다. 그 결론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개 지금 글을 쓰고 있지 않으신 분이나 자기가 글을 쓸 때 조금 어려움을 느끼신 분은 타고난 건 아닌 게 분명해요. 그렇다면 그런 분은 글의 원리만 조금 체득하시면은 그게 별게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글쓰기의 주제 또 주제화라는 걸로 이제 풀었는데요. 주제화하는 방법이 너무 간단하거든요. 네. 주제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제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안 맞는 건 빼고 자기가 쓰고자 하는 글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쓰고 싶은 대로 다 쓴 다음에 무조건 생각나는 대로 다 쓴 다음에 맞춤법 표준어 규정 뭐 지키고 안 지키고 이건 별개고 네. 그냥 쓴 다음에 이 중에서 주제가 맞나 안 맞나 주제에 맞나 안 맞나 봐서 맞지 않은 거 빼기만 해도 글이 점점 체계를 잡혀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글쓰기가 또 요즘 상황하고 세대하고 전혀 나눠서 별개로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요즘 사람들이 글을 어디에 제일 많이 쓰지 생각을 해보면 SNS예요. 트위터 같은 경우는 사실 글자 수도 굉장히 적잖아요. 네, 140. 140자, 그죠? 그 안에서도 그러면 주제를 갖춰서 그럼 글쓰기가 가능할까요? 하면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 하나를 쓸 때도 주제를 생각하고 쓰면 문장이 달라집니다. 네. 주어와 서술어 어떤 주어를 쓰고 어떤 서술어를 고를 것인지 그리고 그 서술어를 어떤 단어로 수식할 것인지 이게 자기 어떤 주제를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글은 길고 짧고를 불문하고요. 모든 글은 주제를 향하는 방식으로 고민을 하면서 써야 되거든요. 네. 주제 생각한다면 그냥 나온 대로 생각하는 대로 쓰는 게 아니고 고민을 좀 해야죠.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나? 네.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맞나? 140자 썼지만 써놓고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게 진짜인가? 한번 검토해 보시면 그게 이제 주제화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네. 책의 첫 번째 장부터 세 번째 장까지 이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셨고 마지막 네 번째 장에는 본격적으로 글을 써보라고 권유를 네.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우리 시민들의 마음속에 와닿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자님의 목소리로 직접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네. 하죠. 읽어주세요. 혹 나에게 무슨 글을 쓰면 좋겠냐고 굳이 묻는 분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기록하는 글을 쓰시오. 그렇다. 나는 가능하면 많은 분이 기록하는 글을 쓰기 바란다. 기록하는 글쓰기는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글쓰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기록문을 쓰면 사실이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쌓이게 되어 개인적 글쓰기나 사회적 글쓰기를 할 때 이를 좋은 글감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좋고 기록문을 쓰는 동안에 글쓰기 능력이 커질 것이니 더욱 좋은 일이다. 기록문 쓰기를 어느 정도 한 뒤에는 각자 쓰고 싶은 글을 쓰면 된다. 기록문을 써본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쓰고자 하는 어떤 분야의 글이라도 그리 어렵지 않게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네. 이 책의 대목을 듣다 보니까 네. 일기쓰기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네,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일기쓰기를 장려하죠. 네, 아이들 그렇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걸 습관화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고학년으로 넘어가면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 사건, 사고, 또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이게 써놓으면요 가정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가족사가 될 수 있고요. 할아버지가 그걸 쓰고 아들이 쓰고 손자가 쓰고 이게 족보보다도 확실한 가족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글이 각 가정마다 있다면 가정에 들어갔을 때 우리 가족의 글입니다. 보여주고 또 서울시에도 그런 가족사 중에 중요한 것을 예를 들어
저희가 마포 사는데 마포 주민의 가족사 놓고 또 어디 종로 주민의 가족사. 그러면 그 가족사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문화가 도리가 없이 문화가 나타나겠죠. 아주 정교하게 생생하게 나타나는. 예. 우리가 역사,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보다 훨씬 더 정교한, 그래도 우리의 삶과 그냥 직결되어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후세들은 너무 재밌겠습니다. 예. 그거 보면.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런 가족사를 읽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 다른 나라에는 그게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기록하는 글이라는 건 일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우리 역사까지 가는 거거든요. 조선 왕조 실록, 뭐 이것도 그런 기록하는 글쓰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록하는 글쓰기를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네,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글쓰기 할 때 기록하는 글도 한번부터 시작을 해보시라고 네. 요청을 했습니다. 글쓰기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그 비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이 또 이 책 집으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언론사 준비하면서 글쓰기가 어떻게 하면 잘 되지? 이런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때 조언으로 많이 들었던 게 좋은 글을 베껴라. 이런 조언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면 너한테도 좋은 글이 언젠가 나올 거다. 근데 그걸 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또 책에 써주셨더라고요. 네, 설명 그렇습니다. 듣고 싶어요. 네. 글쓰기를 익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빨리 익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무 글을 베끼는 걸 거예요. 베껴 놓으면 그 글은 좋은 글이니까 그걸 베끼다 보면은 약간의 능력이 생길 겁니다. 초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제가 있는 글쓰기를 하자는 네. 그런 취지로 지금 글쓰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주제가 있는 글쓰기를 하려면은 주제를 누가 만듭니까? 자기가 만들어야죠. 자기가 주제를 만들고 또 그걸 주제화해내는 건 또 누가 해야 되죠? 그건 또 내가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데 결국은 내가 내 머릿속에 나오는 어떤 그 생각으로 전부 글을 써 가야 되는데 이제 나무 글을 베낀다는 거는 그 작업이 없다는 거는 그래서 남이 해놓은 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일이니까 그런 정도의 글을 쓰게 만드는 데는 속성과로 그런 방법이 쓰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빨리 어떤 걸 해야 되는 그런 그 강박관념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라면 차분하게 네. 자기 생각으로 주제를 만들어내고 또 자기 생각으로 또 자기가 뛰어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해서 그걸 주제화하는 노력을 하시면 이게 뭐 1년 정도 하시면은 벌써 확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베끼는 것보다 스스로 주제가 있는 글쓰기 쪽을 연습해 보시라, 직접 써 보시라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참 와닿네요. 그렇죠. 네. 독자분들도 궁금한 점이 많으셨습니다. 독자 질문 들어보고 대답 이어가죠. 네, 선생님께서 그 표준어 대신 사용해야 되는 공통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요즘에는 우리말이 버젓이 있는데도 영어나 외래어를 많이 쓰는데 언젠가는 한글이 없어질 수도 있을까요? 저는 제가 쓴 글을 남한테 보여주기 부끄럽더라고요. 조언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 공통어에 대한 예, 질문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뭐 어렸을 때부터 표준어는 옳은 말이고, 뭐 말하자면 지방 방언은 뭐 쓰면 안 되는 말이고, 말하자면 이렇게 좀 고정관념화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또 이 하나의 이제 문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방언을 보존해야 하는 뭐 이런 그 입장도 있고요. 이 공통어 사용이라는 부분들의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요. 네, 개념을 우리가 공통어라 하면은 표준어와는 조금 다르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각 지역에서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말이라면은 그냥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쓰고 있다면 그 정도는 받아들이자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게 사실 한 5년 전부터인가 이제 얘기가 좀 됐어요. 공통어. 그러다가 다시 또 들어갔죠. 아직은 우리가 공통어라는 개념에 좀 충실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지방어, 각 지방어를 좀 더 잘 살려서 쓰고 이걸 육성하자. 그런 쪽으로 가는 그 후에 공통어를 좀 더
개발해서 표준어를 대체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겁니다. 사실은 표준어 개념을 지나치게 좀 밀어붙였던 것은 사실 좀 그 오류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근대 민족국가가 만들어지면서 각 지역의 방언이 너무 많다 보면은 국민들 통합을 하기 어려우니까 표준어를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을 교육하고 그래서 하나의 국민으로 단일 국민으로 만드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아마 우리처럼 표준말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집착하는 예, 그런 나라가 흔찮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권위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좀 있는데요. 언어에서도 좀 다변화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도 조금은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분은요. 장기적으로 좀 내다보셨는데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외래어를 이렇게 많이 쓰다 보면 결국에 우리말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걱정을 좀 해주셨는데. 안 없어질 겁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일단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약 한 8천 정도 됩니다. 8천만. 그리고 한국어로 이미 만들어진 문화유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현재 우리 한국의 국력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사라질 정도의 그런 국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거의 좀 기우에 지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건 있죠. 한국어가 지금처럼 외국어나 또는 외래어의 침입에 노출돼 있다면 계속 한국어가 점점 위상이 낮아질 확률은 있어요. 그러니까 고급 한국어, 학문도 하고 정치도 하고 경제도 하고 이런 고급스러운 분야에서 써야 되는 한국어가 점점 사라지고 하위 언어로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밥 먹고 놀고 하는 데만 쓰는 그런 언어로서 지위가 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현재 우리 한국어가 상당히 내용이 좀 부실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과거 우리 선조들이 한문으로 모든 언어 생활, 고급 언어 생활을 한문으로 하고 그냥 밥 먹고 노는 거는 우리말로 하고 그러니까 그 어휘 중에 보면은 정말 개념어, 철학적인 언어 그런 언어가 상당히 부족해요 우리 한국어에. 그리고 이제 뭐 색을 나타내는 말을 하든지 또는 일상적으로 구체적인 사물을 지칭하는 낱말은 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언어로는 괜찮은데 그리고 사라질 염려가 없는데 학문어 또는 고급 언어로서는 점점 더 저급해질 거다. 그럴 확률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분야에서 대학에서 연구할 때 물리학을 연구하는 교수도 마찬가지고 철학을 하는 교수도 마찬가지고 우리말로 학문을 하는 노력을 해줘야 되고요. 또 그거를 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쳐서 우리 언어가 학문하면서 또는 정치하면서 경제하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한국어가 좀 더 위상도 강화되고 한국어가 발전이 되고 그래서 뭐 없어지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더 다른 많은 정보를 갖춘 언어, 고급 언어로서 네. 발전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너무나 제가 공감이 가는 질문이었어요. 아까 기록하는 글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쓴 글을 남한테 보여주기가 너무 창피하다, 창피하다, 뭐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랬어요. 뭔가 피드백을 받고 싶어도 이렇게 글을 보여주는 게 마치 발가벗는 것처럼 왜 이렇게 낯뜨겁고 창피한지 그랬거든요. 어떤 조언해주고 싶으세요? 네. 걱정하지 마시라. 네. 모든 사람은 다 서툰 사람들이다. 네. 제가 서울시에서 지금 글쓰기 교육을 하고 있어요. 시민들 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글 쓰고 싶은 사람, 글 쓰겠다는 사람 오십시오거든요. 그러면 와요. 와서 이제 뭐 주제가 있는 글쓰기 얘기하면서 이제 글 하나씩 꼭 일주일에 하나씩 쓰게 하거든요. 근데 잘 안 쓰는 분이 꼭 계세요. 왜 안 쓰느냐 하면은 되게 부끄럽고 불안하고 이게 어떤 얘기를 들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글을 못 쓰겠다고 하는 분이 꼭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배우는 과정에서는 틀릴 권리가 있는 거다. 예, 잘못 쓸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나 지금 이렇게 잘 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내 글은 지금 요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더 꾸며가지고 내가 좀 잘 쓰게 보여야 되는데 이걸 보여줘가지고 내가 이런 지적을 받으면 아 창피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못 보여주죠. 글쓰기는 자기를 객관화하는 일이니까요. 도리 없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결국은 보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강박관념 가지 마시고 그냥 보여주시고 요거 더 먹으면 아마 나는 그 정도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더 쓰려고 노력합니다. 아 이렇게 자신 있게 계속 나가주시면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글을 쓰게 되죠. 발표도 그렇잖아요. 일단 발표를 하고 나면은 다음 발표를 좀 쉬워지는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글쓰기에 좀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은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건데요. 걱정 마시고 쓰시라. 쓰시고 혹시 누군가 뭐 글은 이렇게 쓰느냐라고 하면은 아, 나는 그 정도 지금이야. 내 상황이 이 정도인데 지금 내가 더 잘 쓰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이 얘기만 할 수 있으면 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타인에게 보여주는 그 순간부터 글이 느는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정말 재밌는 이야기 오늘 많이 나눠봤는데 이제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 어떤 일들을 뭐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해 나가실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자기가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모으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글을 잘 쓸 수 있도록 계속 좀 지원해드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이름으로 책을 하나씩 내기를 제가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 가족사를 써도 좋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이슈 관련돼서 내가 생각하는 걸 써도 좋고요. 어떤 것이든지 자기가 쓰고자 하는 것을 정하고 그래서 그 정한 걸 가지고 주제화한 글을 잘 쓸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시 그 동그라미 방에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국민 중에 자기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국의 언어 환경은 아주 좋아질 것이다. 예. 그래서 지적 수준도 높아지고 한국어의 위상도 높아지고 한국어의 그 자질 거기에 있는 많은 정보들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좀 기대를 좀 나름대로 하고 있죠. 한국어로 우리 국어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2배로 늘어지면 좋겠다. 열의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좋은 글로 세상하고 소통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상상이 되고 참 좋은 기분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아름다운 우리 말과 글 지켜가는데 또 많은 분들이 글쓰기 실력이 향상되는데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도서관 이용훈 관장입니다. 10월 9일 어제는 한글날이었는데요. 한글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는 말과 글의 완벽한 일치를 이뤄냈다는 점입니다. 그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누구하고도 소통을 할 수 있는 세상을 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소통하는 세상을 꿈꾸는 특별한 도서관을 찾아봤습니다. 바로 노원구 노원로에 있는 노원 휴먼 라이브러리인데요. 2012년 노원정보도서관 지하 1층에 둥지를 튼 노원 휴먼 라이브러리는 책이 아닌 사람을 빌려보는 사람이 책인 도서관입니다. 분야별로 휴먼북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용객들은 이렇게 컴퓨터로 원하는 휴먼북을 골라 열람 신청을 하면 휴먼북이 직접 이용객과 만나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고 조언도 해준다고 합니다. 책이라는 다소 차가운 관계에서 사람이 직접 정보를 주고 삶의 경험을 나눈다는 차원에서는 따뜻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이라는 거죠. 어떤 내용을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책 한 권을 다 뒤져서 겨우 한 페이지 찾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꼭 필요한 그 부분을 우리는 휴먼북을 만나면 바로 질문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생생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람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소통과 대화 속에서 서로 공감하는 정말 재밌는 신개념의 도서관입니다. 마침 한 시민이 휴먼북 프랑스에서 잘 살아남기를 열람 중이네요. 네, 저렴하지만 이제 숙소 문제가 제일 숙소는 저희가 한 가지는 유학원을 통했어요. 휴먼북과의 대화는
열람자는 물론이고 사람 책을 자처한 휴먼북에게도 뜻깊은 소통의 기회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네, 제가 만났던 분 중에서 40대 이제 과학자분이 계셨는데 이제 계속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방법을 모르셨어요. 지금 우주 항공 분야로 유학을 가셨고요. 이제 저랑 계속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살아있는 지식과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장. 이곳에서 사람들은 삶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소통, 공감을 이끌어내는 소통 활동가를 양성하는 강의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활동하고 있는 소통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심화 수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또 가족 치료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해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가족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더 깊이 공부를 해서 상담할 때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수업을 통해 한 발 더 도약할 수 있게 된 소통 활동가들. 앞으로 노원군의 4개 도서관에서 노원 구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전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우리 동네 도서관, 오늘은 노원구 소통을 책임지는 노원 휴먼 라이브러리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신의 강추신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슬로우 푸드를 찾아 떠난 유럽 미식 기행입니다. 슬로우 푸드는 맛있고 깨끗하고 공정한 식품, 즉 품질과 맛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재배에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생산자들의 노고에 알맞은 가격을 매긴 식품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 노민영 씨는 원래 통계학을 전공했지만 음식의 매력에 빠져 현재는 음식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슬로우 푸드 활동가로서 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먹을거리와 다양한 맛의 즐거움을 전달하는 활발한 사회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 말해주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저자는 이 속담을 인용하며 진짜 유럽을 만나고 싶다면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부터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묻습니다. 미식의 도시 이탈리아 파르마를 비롯해 볼로네제 스파게티와 젤라토의 본고장 볼로냐, 패션과 음식의 조화를 경험할 수 있는 밀라노, 세계 음식의 유행을 이끄는 스페인, 그리스 음식의 출발지 크레타, 섬세하고 화려한 오트 퀴진의 프랑스 등 저자가 맛보고 경험한 유럽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유럽과는 전혀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또 현지에서 묻고 또 물어가며 알아낸 유로피안 슬로우 푸드의 시크릿 레시피까지 공개하고 있는 부분은 이 책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전통적 음식을 통해 유럽의 정신을 만나볼 수 있는 독특하고도 멋진 음식 여행기, 김성신의 강추신간 2주의 선택은 슬로우 푸드를 찾아 떠난 유럽 미식 기행입니다. 사람의 것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한글도 처음 만들어진 이후 몇 번의 변화의 과정을 거쳐 지금의 24글자가 되는데요. 좋은 변화와 나쁜 변화, 그 방향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겠죠.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말과 글을 물려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TV책방 북소리 다음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